최근에 이더리움 재단이 운영 계획 자체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더리움 ETF의 기관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 솔라나가 최근에 민코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솔라나에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솔라나 ETF입니다. 솔라나 ETF는 이번 연도 이제 10월 달쯤에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유망하게 봐야 될 그런 코인들은 관련된 코인들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도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던, 안녕하세요. 디파이 농부 조선생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조동현이고요. 저는 이제 블록체인 이 시장의 전업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증권사에서 오랫동안 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KT부터 대신증권, NH투자증권에서 투자은행에서 이제 매니저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2021년부터 이 블록체인 시장의 이제 기술과 트렌드, 기술이 조금 궁금해서 좀 전업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현재는 이제 국내, 해외 리서처로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분들께서 이제 알트코인 시장이 언제 오냐, 그리고 우리가 상승장에 돌입하면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언제 오냐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번 어떤 사이클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이제 사이클을 돌아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조금 이어졌었죠. 그때 당시는 경기도 굉장히 좋았고요. 모든 자산이 가격 상승을 동반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즉 소매 투자자들의 투자가 굉장히 이제 활발했던 시기예요. 근데 2023년도 이제 말부터 시작된 이 상승장 자체는 그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일단 소매 투자자들이 투자할 여력이 많이 없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블록체인 시장 자체도 개인 소매 투자자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의 이끌어가는 시장으로 좀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유망한 알트코인 자체도 기존과는 좀 달라질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2021년부터 2022년도에 가장 핵심 키워드 자체는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건데 대부분 메타버스나 NFT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활용한 게임들이 이제 곽광을 받았었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이런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이 메타버스나 이 NFT 그 시장에 엄청난 많은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3, 4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은 사실 그때 우리가 바라봤던 미래 자체는 좀 틀렸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이번 어떤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것을 좀 보고 있나라고 보면 바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이제 성장과 그다음에 디파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에 굉장히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과 이 디파이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예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돼 가지고 기관 투자자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시장이 이제 오게 되면요, 그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이제 투자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이제 해외중앙화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하거나 유동성 공급해서 이자를 따박따박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자가 이제 오는 원천도 사실 미국 국채 이자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MMF 같은 이 머니마켓 그 상품처럼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어떤 사이클에서 우리가 유망하게 봐야 될 그런 코인들은 사실 디파이 관련된 코인들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도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던 이제 이더리움의 디파이인 이제 메이커 다오라는 것이 있고요. 또 은행처럼 자금을 빌려주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것을 담보로 해서 담보제 대출을 해주는 디파이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에이브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코인인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주요 어떤 알트코인의 이제 상승 배경이 좀 많이들 궁금하실 건데, 사실 이더리움 자체는 상승보다는 많은 하락을 좀 동반했었습니다. 이더리움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더리움이 왜 하락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이더리움은 오랫동안 여러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아왔고, 어떤 블록체인 시장에서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블록체인을 활용한 여러 가지 어떤 상품들을 만들 수 있는
있는 근간이 좀 됐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랑받던 이더리움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더리움 재단이라고 하는, 즉 이더리움을 관리하는 이 재단이 굉장히 투명하지 못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리서처와 개발자들이 일을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의 어떤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계속적으로 팔았던 것이거든요. 이더리움 재단이 갖고 있는 이런 트레저리를 살펴보면 이더리움이 99%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2천억이 넘는 비용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계속적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더리움에 초기 투자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수수료를 사실 이더리움을 소각해서 가치를 계속적으로 올리려는 사실 하나의 이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사실 이더리움 재단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어떤 이해관계의 불이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명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목소리를 올렸었고,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아서 사실 $1,700까지 이제 하락했던 것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더리움 재단이 그 자신들의 운영 계획을 투명하게 관리를 하겠다라고 공지를 했거든요. 그것을 살펴보면요, 이더리움이 앞으로는 매 5년 동안 이더리움 재단이 갖고 있는 이 트레저리에 있는 자금 중에 5%만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재단이 계속적으로 매도하는 물량도 줄어들 것이고, 또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더 많은 어떤 금융 거래들이 일어나게 되면 수수료가 이제 발생돼서 그 수수료를 소각해갖고 이더리움 가격을 올릴 수 있거든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많은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더리움 ETF가 2024년도에 나왔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했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될 것이고, 그 자금으로 이더리움도 오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됐어요. 근데 그 잘 안 됐던 이유 자체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재단의 운영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했었다. 그리고 이더리움 재단의 이더리움 코인을 매도해서 운영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하락이 좀 오고, 그다음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더리움 재단이 운영 계획 자체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더리움 ETF에 기관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도 이제 순유입을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결국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유입과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알트코인 시장이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죠. 솔라나 같은 경우도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솔라나가 최근에 민코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솔라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코인과 멜라니아 코인이라는 어떤 영부인 코인이 이제 나오면서 사실 고점에서 굉장히 많은 하락을 좀 동반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솔라나에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솔라나 ETF입니다. 아직 솔라나 ETF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제 이번 연도 이제 10월 달에쯤에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블룸버그 리서처들이 솔라나 ETF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밈코인은 이제 블록체인 시장의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시총이 굉장히 큰 밈코인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올해 안으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도 내놓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제 솔라나도 앞으로의 이제 가격 상승 자체는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 유입을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요소이고요. 더 나아가서 미국 소매 투자자들이 솔라나를 활용해서 어떤 거래를 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솔라나 생태계에 되게 유명한 이제 디파이 프로토콜이 이제 주피터라는 것이 있는데, 그 주피터가 이제 문페이라고 하는 소매 투자자들이 거래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또 인수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인수했던 배경을 살펴보면 결국 미국 소매 투자자들은 솔라나를 활용해서 이제 페이먼트나 여러 가지 어떤 사업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사실 그 비전을 좀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인수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기관 투자자와 소매 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면 솔라나의 또 가치는 좀 오를 것 같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리플 가격이 상승했던 요인은 명확히 이제 서클이라고 하는, 즉 USDC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서클사를 인수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리플은 사실 이더리움보다도 먼저 사실 시장에 나왔던 코인입니다. 근데 리플 자체가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와 동일했습니다. 왜냐면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변동성 높은 알트코인을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어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나옴으로써 누구나 알트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면서 언제든지 자신의 포지션을 1달러에 상응하는 어떤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 변동성을 해지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 역할을 했던 게 사실 예전에 이더리움이 나오기 전에는 리플이었는데, 리플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 이제 발행사들과 이제 경쟁하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이 올랐다가 또 많은 하락을 좀 동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밈코인과 AI 코인, 사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사기 같아요. 블록체인 기술과 이런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 투자하기 굉장히 망설여지는 투자 어떤 섹터거든요. 근데 밈코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사람들이 밈코인은 그냥 투기 자산이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귀여운 동물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어떤 사용처 없이 발행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어떤 도박과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이제 밈코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모든 어떤 밈코인들은 내러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러티브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토리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 스토리와 블록체인의 기술이 결합된 것이 바로 밈코인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도지코인이 있죠. 도지코인 자체는 아무래도 그 투자자분들은 일론 머스크 때문에 많이들 아셨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오랫동안 사랑했던 밈코인이기 때문에 이번 어떤 대선에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되기 전까지 일론 머스크가 옆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고, 그에 따라서 사실 도지코인도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뭐 단순한 어떤 투기 자산이 아니라 이런 어떤 서사를 갖고 그 서사와 블록체인이 결합해서 결국 토큰화를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블록체인의 가장 큰 기술은 어떤 거래의 어떤 네트워크도 아니고요, 모든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RWA, 즉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다는 말들을 많이 들으실 건데, 그 뒤에 있는 토큰화라는 기술이 사실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잠재력이고 가장 핵심 기술이에요. 근데 이 문화와 스토리, 그것을 그 블록체인 기술인 토큰화랑 결합한 것이 밈코인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코인이 나왔을 때도 큰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 사실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그런 어떤 서사를 블록체인 기술로 토큰화를 했기 때문에 20조 원이 넘는 사실 가치를 한때 받았던 코인이거든요. 그만큼 사실 밈코인 자체는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일을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의 문화, 그리고 개개인 어떤 사람들의 어떤 서사들을 그 블록체인 기술로 토큰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하나의 어떤 코인인 것 같아요. 근데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밈코인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면 변동성이 크잖아요. 변동성이 커야지만 이 어떤 트레이더들 자체는 수익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밈코인 변동성을 이용해서 투자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어떤 투자자들은 대부분 미국 기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밈코인 자체가 미국 시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밈코인은 이제 블록체인 시장의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시총이 굉장히 큰 밈코인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AI 코인이죠. 이제 아무래도 2024년도 이제 초반부터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리서처들이 블록체인과 AI 만남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굉장히 많은 좀 논의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당시 리서처들이 갖고 나왔었던 논리는 어떤 것이었냐면요, 인공지능과 이 블록체인은 서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고 봤거든요. 블록체인이 가장 갖고 있는 단점은 뭐냐면요, 사업에 대한 확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느리고 너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적용을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사실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반면에 그 어떤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보안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나 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탈중앙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보안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장단점은 무엇이냐?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명확한 단점은 보안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챗GPT로 여러 가지 어떤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끌어내시는데, 그런 이 데이터 자체, 학습시키는 데이터 자체가 공공재처럼 사실 사용되다 보니까 굉장히 보안성에 취약이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AI 인공지능 기술 중에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바로 사업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챗GPT로 여러 가지 사업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과 AI, 즉 인공지능의 만남이 상호 보완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적인 효과를 낼 것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이제 한 2년 정도 지났는데요, 이런 결합이 이제 2년 정도 지났는데 꽤나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과를 낸 어떤 AI 코인 섹터 중에 이제 하나의 비즈니스는 바로 GPU 클라우딩이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이 GPU 클라우딩이 어떤 것이냐면, 최근 뉴스에서 GPU가 부족하다라는 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픽카드가 부족하고 GPU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소기업들이나 대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한 이런 어떤 자원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건데, 그런 어떤 부족한 GPU를
클라우드 형식으로 빌려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어떤 그 아이오넷이라고 하는 어떤 코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셔라고 하는 대표적인 어떤 그 GPU 클라우딩 어떤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 어떤 블록체인 기반의 그 GPU 클라우딩 서비스들은 재밌게도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그 다음에 아마존이 제공하는 이런 GPU 어떤 제공하는 서비스들보다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4년도 말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매출을 좀 내고 있고, 에이셔 같은 경우는 보도된 자료로 따르면 1년 동안 누적 매출 자체가 3억 달러에 이른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사실 AI와 블록체인 만남으로 실질적인 어떤 사업과 그 다음에 수익 창출을 하는 기업들이 하나씩 보이는 걸 보면은, 지금 현재는 그 알트코인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지만 이런 어떤 코어 기술들 덕분에 나중에는 이 AI 코인들도 큰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에서 가장 사랑하는 코인이 뭐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도 아니고 사실 이더리움도 아닙니다. 대부분 알트코인을 많이들 사랑하시죠. 근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미국 시장에 있는 코인베이스만 살펴보더라도 한 주간 가장 거래량이 높은 코인은 항상 비트코인입니다. 근데 한국 업비트나 비스움 같은 거래소를 살펴보면요, 항상 한 주간의 거래량이 높은 코인은 다른 알트코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알트코인의 어떤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굉장히 투자자들이 알트코인을 사랑한다 라는 게 이 업계의 하나의 정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트코인을 투자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제 가족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사실 공부를 하기보다는 급등하는 알트코인들을 그냥 사고 거기서 이익을 볼 때도 있지만 손해를 좀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트코인을 선정하는 방법과 이런 어떤 평가해야 되는 요소들을 좀 알아봐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장 자체는 모든 자산, 모든 알트코인이 다 같이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에요.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명확히 기관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좀 섹터가 정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코인들을 좀 봐야 되고, 그 어떤 코인들이 어떤 기술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검토하고 투자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알트코인을 투자하실 때는 전 개인적으로 이제 명확한 스토리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하시길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어떤 스토리가 뭐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디파이의 가장 많은 탈중앙화 금융에서 사람들이 알트코인을 거래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러면 거래소는 어디인지, 그러면 그 거래소는 어떤 기술이 있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거든요. 좀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질 거다, 기관 투자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거다, 더 나아가서 기업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어떤 사업으로 진출할 거다라는 뉴스들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디서 활용이 될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하면 두 가지 어떤 좀 기술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디파이 거래소를 떠올릴 수 있고요. 하나는 은행같이 대출을 해주는 서비스를 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면 어딘가에 사용이 되어야 되고, 투자자들이라고 하면 그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다른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했을 때 여기서 가장 큰 핵심 기술은 뭐냐라고 하면 스마트 계약입니다. 그럼 스마트 계약은 사실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그 스마트 계약 기반으로 가장 큰 디파이 시장을 갖고 있는 게 이더리움이거든요. 그러면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이 높은 이자를 추구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높은 어떤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토콜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프로토콜이 발행한 알트코인이 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은 이 기술적인 부분과 시장의 어떤 스토리를 결합해서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최근에 메이플 파이낸스라고 하는 굉장히 중소 어떤 알트코인이 시장에서 50% 정도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메이플 파이낸스가 만든 이 실업이라고 하는 알트코인 자체는요, 2022년도에 출시돼가지고 굉장히 큰 하락을 했던 코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 그 큰 하락을 했을 때는 신용 대출을 해주는 하나의 플랫폼이었거든요. 근데 2022년도에는 사실 제도적인 게 개선되지 않고 제도적인 것이 완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이런 투자사들, 그 다음에 이 블록체인 투자사들한테 대출을 해줘가지고 2022년도 테라루나 사태와 이제 FTX 파산이 일어났을 때 그런 어떤 블록체인
기업들이 사실 파산하면서 신용대출을 회수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토큰 하락이 이제 굉장히 컸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이제 미국에서는 명확한 제도를 만들고 있고, 특히 디파이 관련돼서는 유럽에서 만든 미카라고 하는 법안을 채택해가지고 지금 미국 규제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것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도적인 게 완비가 되고 있고, 또 이것을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새로 생기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사실 메이플 파이낸스가 좀 한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얻었던 건 뭐냐면 바로 담보대출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계속적으로 갖고하고 또 이더리움을 또 활용하거나 솔라나를 활용해서 높은 어떤 수익을 추구하려는 것들이 명확히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신용대출이었지만 담보대출로 전환하면서 수수료 수익을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매출을 200억에서 300억이 넘는 순이익을 내므로써 다시 재평가 좀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어떤 예시처럼 결국 알트코인은 기저에 있는 하나의 기술과 시장의 어떤 제도적인 어떤 환경, 더 나아가서 이 시장 참여자들이 누군지가 사실 결합이 돼서 지금 알트코인들이 상승과 하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알트코인 투자할 때는 이런 어떤 제도적인 면, 그다음에 시장 참여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기술을 갖고 있게 이 기술이 다른 알트코인보다 우위에 있는지 아니면 그 열위에 있는지를 꼭 판단하셔가지고 좀 투자를 해야지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는 시장으로 변했다. 즉 예전에는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었지만 현재는 누구나 돈을 벌 수 없는 시장으로 변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너무나도 다른 투자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거죠. 이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하면은 결국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 우상향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법정 화폐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사실 가치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처럼 디지털 금으로서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많은 사랑을 좀 받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알트코인은 오히려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에요. 알트코인 자체는 비트코인처럼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도 없을 뿐더러 사실 이것을 활용해야지만 좀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알트코인은 서로 좀 다른 속성을 좀 갖고 있다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금 내러티브를 갖고 있기도 하고, 많은 어떤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알트코인 대비해서 리스크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알트코인 자체는 변동성이 워낙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동성 자체가 받쳐주는 알트코인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알트코인은 여러분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스몰캡 투자를 한다는 마음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스몰캡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겁니까? 바로 물론 이제 실적 기반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높고 그 다음에 서사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기차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앞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후면 실적이 개선돼서 더 큰 가치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서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배터리 강국으로서 굉장히 소부재나 여러 가지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에 투자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트코인도 앞으로 제도적인 게 개선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사실 각광받을지,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어떤 알트코인이 좀 수혜를 받을지, 이런 어떤 서사적 측면으로 접근해야지만 사실 투자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전기차에 대한 미래를 낙관적으로 봤고 배터리의 미래를 너무나 낙관적으로 봐서 사실 국내 시장에서도 이 배터리 관련된 주식으로 굉장히 큰 손실을 보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변하는 내러티브를 너무 맹신했거나 캐치를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변화를 캐치 못했기 때문에 결국 손실을 봤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알트코인도 그 시장에서 만드는 이 서사와 내러티브를 이용해서 사실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변했을 때는 그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좀 습관을 들여야지만 계속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투자 굉장히 어렵고 또 비트코인 투자도 어렵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알트코인 시장에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기회는 결국 이 혁신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전기 자동차 시대로 접어들면서 테슬라가 주목을 받고 더 나아가서 그거와 관련된 회사들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또 2024년도만 생각하더라도 AI가, 즉 인공지능이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그것을 학습할 수 있는 GPU를 생성하는 엔비디아가 어떤 가치가 높아졌듯이 결국 이 기술 개발과 혁신은 혁신은 이 시장의 크기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트코인 시장도 분명히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코인들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는 그런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코인들이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기존에는 투기 자산이다 혹은 어떤 도박이다 라고 했던 이미지가 점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객관적이고 명확한 어떤 인사이트를 공유하면서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알트코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좀 긍정적으로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디파이 농부 조선생이라는 유튜브 채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알트코인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기술에 대해서 만약에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알트코인 투자라고 하는 책을 제가 최근에 이제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좀 사랑 부탁드리고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